자, 이제 봐볼게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참 마음이 답답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오늘은 요 시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하고 그 다음에 고전소설에 대한 이론, 이렇게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지난번에 우리 비문학하고 시 이렇게 이제 공부했잖아. 아니, 비문학하고 현대소설 공부했죠.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이제 한 번씩 기초이론들 돌아간 거니까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이제 접근하고 풀어가야 될 것이냐. 이런 그런 수업들을 이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프린트는 이미 다 나눠줬고요. 안 받은 친구들 전부 다 이야기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카톡으로 전부 다 보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뭐 이제 9월 6일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 따라서 더 연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더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해라, 이렇게 전부 다 정보도 주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거보다 더 늦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가 더 온다 그럴 경우에는 선생님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 놓을 테니까 학교별로 전부 다 그걸 받아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좀 해볼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시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먼저 항상 무엇인가 공부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 정의부터 공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개념 정의, 즉 시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줘야 되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시는 문학에 포함된다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문학에 포함되니까 문학의 덩어리 속에서 시가 그 안에 들어가 있겠지. 그래서 문학의 정의를 알고 시의 정의를 알고,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문학의 정의를 알고 소설의 정의를 알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만 별 어려움이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시 정의부터 공부하도록 할게요. 하지만 복습 차원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이 문학의 정의부터 한번 다시 되짚고 그 다음에 정의를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학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걸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봐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될 게, 이 수능에서 이야기하는 정의, 여기 볼 때 보면 문학은 이 원인에 따른 이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런 수가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능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요 1번 단어에 대해서, 두 번째 원인, 그 다음에 세 번째 결과, 그리고 여기까지를 내용이라 그럴 때 이 내용을 드러내는 형식, 요게 되겠죠? 요게 네 번째, 그 다음에 감상해서 다섯 번째, 이렇게 해서 수능은 이렇게 5개의 문제 유형만 나온다는 걸 절대 잊지 말고, 출제자가 이 5개 중에서 무엇을 물어보는가,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 가야 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문제에 대해서 들어가자, 이 소리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시에 대한 정의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또 소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희곡 시나리오, 그 다음에 수필, 이렇게 됐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볼 때 보면 전부 다 상황은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장르마다 이제 요 인간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된다는 거야. 제일 첫 번째, 인간이 시에서는 뭘로 바뀐다? 화자가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화자다라고 이야기했지. 그래서 그러니까 즉 화자의 정서 대응 태도,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요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볼 때 보면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소설 이야기 볼게요. 소설은 제일 첫 번째, 상황에 따른 등장인물의 정서 대응 태도야. 보통 소설 이야기한다 그러면 세 글자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주인공,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주인공을 포함해서 등장인물들이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등장인물들의 정서 대응 태도,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 좋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서술자가 어떻게 서술해 나는가, 이것이 소설의 정의로 볼 수 있을 것이고, 희곡 마찬가지고 시나리오도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소설에서는 서술자가 있는 반면 소설에서는 서술자가 없다, 이런 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을 잠깐 복습해 보면 이 서술자가 없기 때문에 소설과 희곡 시나리오의 차이점이 바로 뭐냐면 일단 여기는 간접 제시만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소리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 시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시점은 바라보는 위치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바라본다라고 얘기할 때는 누가 누굴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빠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장인물이 바라보는 곳 아니죠. 서술자가 등장인물을 바라보는 그 위치를 우리는 시점이라고 그러는데 희곡 시나리오는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절대 잊지 말아라 이 소리입니다. 됐죠? 다음 수필로 넘어가 볼게요. 수필은 여기서 누가 되냐면 이제 작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1인칭, 정말 나의 문학이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의 감정, 정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내는가 이것이 바로 이제 수필의 정의로 볼 수 있겠다 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놨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시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 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시란 뭐냐? 했습니다. 그렇죠? 예. 아까 이야기했던 건 똑같죠? 상황에 따른 화자의 정서 대응 태도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 정서 대응 태도가 항상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 정서 대응 태도를 파악하는 방법 가장 대표적으로 시 본문을 보면 행들마다 제일 끝에 오는 부분들을 봐라 라고 이야기했지. 그 중에서 용언의 활용형과 또 용언의 종교령이 있을 거 아니겠니? 그런 것들을 찾다 보면 화자의 정서 대응 태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것은 문제들을 보면서 하나씩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시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형식과 내용 중에서 내용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형식으로 배우는 이런 순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이제 시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시의 내용을 파악한다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파악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시에서는 화자, 대상, 청자를 파악하고 화자가 처한 상황 현실 또는 대상이 처한 상황 현실을 파악하고 그때의 정서 대응 태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험 문제를 볼 때 보면 화자라는 표현 외에도 시적자, 서정적자 또는 말하는 이 이렇게 이제 바꿔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출제자가 이 어떤 어휘를 사용하더라도 이런 낱말 뜻이구나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화자에 대해서 파악하면 된다 이 소리야. 다음 대상인데 이 대상은 문학에서는 볼 때 보면 여러 가지 떠나서 중심 소재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문학에서는 제재라는 두 개의 글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문학은 정말 대상 찾기가 정말로 쉽습니다. 어디 보면 된다고? 예, 제목을 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 소리야. 선생님이 본문 진도 나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문학이니 비문학이니 딱 볼 때 보면 0.1초도 걸리지 않고 바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 그게 바로 뭐냐면 기본적으로 비문학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에 작자하고 작품 제목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문학 같은 경우 볼 때 보면 작품 본문 박스가 있고 위에 거의 대부분 요 하단에 많은데 하단에 작자와 그다음 작품 제목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들어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작품 제목이 있다는 것은 작품에 무엇을 알려주는 거냐면 즉 중심 소재, 제재를 알려주게 된다 이런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응용해 가는지는 작품들을 보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청자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에서 청자는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시는 몇 인칭의 문학이냐면 일반적으로 1인칭의 문학이 되거든. 즉, 화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 거의 대부분 혼잣말을 많이 해요. 예외적인 것도 있겠죠. 송미인곡 같은 경우는 감녀와 을녀가 나서 서로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예외고 일반적으로 시는 그래서 청자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상황 현실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상황 현실을 볼 때 보면은 이제 화면은 전부 다 띄워놓고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볼 테니까 보세요. 화자가 청한 상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배경을 보는 게 가장 쉽고 빠르고 편한 방법입니다. 다시 무엇을 보라고요? 예, 이 배경을 보는 거야.
그런데 이 배경에는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사회적 배경, 자연적 배경, 수없이 많은 배경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능과 학교 내신에 나오는 그런 문제들의 배경을 봐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거의 대부분 이 시간, 공간, 사회를 보면 웬만해서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적 배경 같은 경우는 공간적 배경도 작품 읽다 보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이거 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작품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해줄 것이고, 자,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게 요 사회적 배경이 됩니다. 요 사회적 배경을 보면 많은 학생들이 이 역사 이야기들을 보통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그 시라는 게 뭐라 그랬냐면 상황에 따른 화자의 정서 대응 태도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을 해볼 때 이런 사회적 배경 자체가 바로 뭐냐면 상황이 될 수 있거든. 그런 상황 속에서 화자는 어떤 정서 대응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근현대사를 공부하는 것도 근현대사 작품 그 과목 자체의 공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시를 공부할 때 또 소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배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공부하기 편하고 좋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사회적 배경은 근현대사에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굵직굵직한 것들만 좀 이야기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데 여기 빗금 이렇게 건 것들은 실제로 시험에는 잘 안 나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지 실제로 중요한 일은 없었느냐 하면은 그건 또 아니에요. 중요한 일들이 있었지. 그럼 한번 봐볼게요. 1월 달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1.4우태가 있어요. 6.25 중에서. 그러니까 그런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죠? 예. 실제로 이 수능은 네 글자 국가고사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남북한의 갈등, 이웃 국가의 갈등, 민족, 종교, 뭐 혈액형, 그 다음에 뭐 피부색 이런 것에 대한 갈등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 1.4우태,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보다는 만약에 6.25 관련된 게 나왔다 그러면 남북한의 갈등 해소, 이념 간의 갈등 해소 이런 갈등 해소 쪽으로 초점을 맞춰주는 게 훨씬 더 시험 문제를 풀 때 보면 더 좋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윤은길 선생님의 장마 같은 경우 볼 때 보면은 한 집안에서 일어나는 정말 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아는 친구들은 읽어보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모르는 친구들 같은 경우 나중에 수업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워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건 다음 기회에 좀 미뤄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1월 같은 경우는 1.4우태에 있었고 2월 달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면 2.8 독립선언서가 있죠. 그 동경에서 유학 중이던 우리나라 학생들이 2월 8일 날 동경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해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영향을 딱 어디에 주냐면 요 3.1운동에 영향을 주게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2.8 독립선언서도 실제 선생님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지금까지 여러 문제들을 볼 때 보면 지금까지 나온 그런 문제들 보면은 없더라 이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신경 쓸 필요 없겠고요. 그 다음에 3.1운동.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하고 어느 정도 조금 사이는 좋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수능 국가고사에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갈등이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수능에 나오기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1운동도 관련된 건 수능, 특히 문학 같은 경우 좀 나오기는 곤란하겠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4.19 있고요. 선생님 여기 찍진 않았지만 4.3이 있습니다. 자, 먼저 4.19부터 이야기해보면 4.19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4.19 같은 경우는 결국 그 아래로부터의 민주혁명이 되는 거겠죠. 이것을 독재 정권을 계속 아래서부터 일어나서 그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바로 4.19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4.19가 60년, 61년 뭐 고쯤에서 있었는데요. 그때 볼 때 보면 그때 살아계셨던 분들이
아직도 살아 계시는 분들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그 생존자들이 있을 경우에 그런 역사적 사건들은 또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기는 조금 곤란하긴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4.3. 4.3은 모르는 친구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이게 제주도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되죠. 뭐 거기에 무장 공비가 있다 또는 빨치산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제주도를 둥그렇게 그 다음에 군경 뭐 여러 가지 서북청년단에 둘러서서 그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인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지금도 그 빨갱이를 토벌한 정말 정당한 사건이었다, 작전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는 아니다. 정말 무고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당한 양민이 희생당한 그런 사건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생각해 볼 때 보면은 요 4.3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념의 갈등, 접근법에 따라서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이제 문학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현기영 선생님의 현희 삼촌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5월 달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5.18과 5.16이 있겠죠. 5.18은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겠죠. 예, 근데 5.16은 간혹 요즘에 학생들 가르치다 보니까 모르겠다는 친구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요 5.16 같은 경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정권 정치적 혼란했던 건데 그렇게 지금 문제가 됐던 그런 사건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5.16을 볼 때 보면 5.16을 일으켰던 세력들은 그것은 혁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분들은 쿠데타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적금 그런 갈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시험에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7월. 7월 달은 지금 시험에 특별히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제헌절이 7월 달에 있죠. 제헌절이 뭐냐면 제헌국회, 우리나라 초대 국회에서 헌법을 만든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런 날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문학에서는 이 제헌절과 관련된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8.15. 8.15 광복 정말 진짜 우리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날이 되겠죠. 예, 이 8.15 광복 같은 경우는 실제 보면은 수능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보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작품들 볼 때 보면 크게 많이 다뤄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볼 때 보면 뭐 10월달에는 11.6이 있었고 12월 같은 경우는 이제 12.12 사태도 있고 막 그런데 실제 수능에서는 좀 나오긴 곤란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사건들이 있더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왜 이게 선생님이 1월부터 12월까지를 대략적으로 이야기해 줬느냐 하면은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시간, 공간은 작품을 읽다 보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월부터 12월까지 어떤 역사적 사건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근현대사에서 정말로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아픔, 또 갈등, 죽음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었던 게 바로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의 이 사회적인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런 아픔들을 이겨내고 회복하고 갈등 해소하는 것은 시험에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자체의 이런 사건들을 다루는 이야기는 아마 쉽지는 않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고1, 고2에서는 조금 내신에 이런 것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뭐 고3도 실적이 마찬가지겠죠. 내신에 나올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수능에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정서 대응 태도를 한번 봐볼게요. 이 정서 대응 태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마음,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것들이 바로 이제 정서 대응 태도가 돼요. 그 어떤 그 시험지에서는 문제에서는 이것을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시상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상이 도대체 뭐냐 하면은 학생들이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시적 상황, 시에서 이야기하는 상황을 뜻하기도 한다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문학에선 시상이 바로 뭐냐면 화자의 정서 대응 태도, 즉 어조로 볼 수 있겠다 했습니다.
어조는 쉽게 파악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작품들마다 딱 서술어 용언의 활용형과 종교형을 찾